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격차에서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하죠. 자, 시사평론계 신사 허성무 경남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더운 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힘들게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뭐 하고 다니세요? 방송하는 게 주죠. 그러니까요. 방송이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희소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잘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킥의 새로운 다크호스 김상진 건국대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부 출연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저희가 김상진 교수님을 안 모실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방송에 낙하산 인사를 처음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공공기관엔 낙하산을 봤는데 네. 방송에도 낙하산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하이킥에서도 네, 더욱더 저를 좀 대우를 좀 많이 해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73년 전통의 대구메일 최경철 정경부장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수의 힘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유, 요즘 보수가 워낙 지리멸렬해서요. 네. 괜히 보수라고 명함 내밀었다가 혼납니다. 매일신문이 73년 전통에다가 그리고 조선일보보다 더 보수적인 색채의 신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죠. 저희 뭐 사실 대구 경북이 보수의 본산이라고 하고 또 우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네. 뭐 대통령 출마 선언도 대구 경북에 가서 하시고 하여튼 뭐 보수하면 대구 경북이라고 생각하니까 저희도 뭐 독자층을 생각해서 그쪽으로 지향성을 둘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매우 지금 보수가 어려운 형편이어서 저희도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문사 부장님이 우리 홍준표 대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깜짝 놀라네. 허성무 교수님은 우리 추미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추미애 대표하고 가깝고 네. 또 오랜 동안 멤버십을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써도 되고 저는 언론사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메일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 우리 알고 시작하는 예, 게 뭐 좋을 것 어느 속에 자연이 녹아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유미 조작 사건에 대해서요. 최경철 부장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보신 소감과 내용. 예, 오늘 뭐 오전까지만 해도 뭐 안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시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점심 때쯤이 돼서 안 전 후보께서 이제 직접 당사에 나오시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렇죠. 3시에 발표하겠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이목이 국민의당 당사로 쏠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오부 요인 초청 오찬도 하셨고 한데 청와대에 별로 주목을 못 받고 네. 오늘 온통 주목은 안철수 대표였습니다. 근데 정계 은퇴를 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만은 정계 은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오늘 안철수 전 대표이자 전 후보께서 정계 은퇴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하겠다 이 말을 안 했다. 김상진 교수님도 그렇게 보셨어요? 네, 오늘 안철수 후보가 이제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이제 주로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고 치고 나서 뭔가 좀 방송 출연을 자제했다가 나중에 잠잠해지면 다시 복귀하는 게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자숙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철수 후보도 저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역 의원이라면 의원직을 사퇴하면 되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고 당대표면 당대표 사퇴하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할 수 있는 게 정계 은퇴밖에 없는데 정계 은퇴를 하기에는 아직은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본인이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자기가 목표했던 것을 한 번도 지금까지 중도에 포기했던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사도 했고 교수도 했고 뭐 청춘 콘서트도 했고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중도에 포기한 것이 없는데 정치를 여기서 중도에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본인의 의지가 아마 드러난 오늘 회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 기자회견이면 이유미 조작 사건이 터졌을 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유미 조작 예, 사건이 한성무 교수. 터졌을 때 안 한 이유가 뭔지 잘 모르죠, 우리가. 근데 정치는 타이밍과 언어의 예술인데 일단 타이밍에서 놓쳤죠. 그러니까 뭐 책임 있는 지도자는 타이밍을 잘 잡을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말로써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해내야 되는데 이 둘 다를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제 훌륭한 지도자 내지는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에서 점점 좀 멀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 왜 오늘 했을까? 그럼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구속 때문인가?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전날 뭐가 있었죠?
속초에서 밥 먹다가 찍혔던 생선찜 드셨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가서 밥 먹으면서 정작 나타나야 될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또 그런 비난 여론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오늘쯤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기에 나왔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자숙과 반성, 뭐 성찰 그런 이야기 말고는 할 게 없고, 만약에 여기에서 정계 은퇴를 선언한다면 자기가 가고 싶었던 길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선 재수를 위해서 전국을 다니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뭐 그거하고 맞지 않는 말이 되니까 뭐 그런 정도는 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역시나 하고 실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책임질 일이 생기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경철 부장, 검찰이 부를까요? 안철수 전 대표를? 지금 차례 강산이죠. 뭐 여러 가지 지금 차례 강산이다. 공명선거 추진단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다 소환해서 조사한 뒤에 그분과 안 전 대표의 연관성이 나타나면 부르겠지만 뭐 나타나지 않는다면 부를 수가 없겠죠. 근데 안 전 대표가 지금까지 한 20일 가까이 침묵한 이유는, 제가 3월 달에 안 전 대표를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광고 리베이트 사건, 자기가 대표직을 물러났었던 그렇죠. 그 사건을 책임을 지고 물러났죠. 여러 번 얘기하면서 네. 자기는 그때 물러났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무죄가 나왔다. 무죄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을 볼 때 이분은 아마 그 사건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기민하게 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그렇죠.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때도 무죄 나왔는데 이번에 또 뭐 별것 있겠나 이런 색으로 생각하면서 시간을 너무 끌어버려서 지금 그 사실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지금 뭐 삽으로도 못 막는 이런 지경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의지를 불태우고 있단 말이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을 시키면서 말이죠. 그렇죠? 김상진 교수님. 이거 부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안철수 전 후보까지 부르기에는 검찰로서 수사가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제가 볼 때는 형사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은 그렇게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은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철수 대표가 문준용 조작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문준용 사건을 갖다가 공세적으로 얘기했던 적은 없거든요. 실제로 박지원 대표라든지 아니면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중심으로 네거티브 전술로 계속 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할 것인데, 아마 안철수 후보를 불러가지고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까지는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연계된 거를 어떻게든 검찰은 찾으려고 노력은 할 거 아니에요. 윗선으로 지금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사부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확실하게 사전 인지됐거나 조작인 걸 알았거나 뭐 이런 아니면은 뭐 그런 조작을 위한 공모를 했거나 그런 맹쾌한 증거가 없다면은 대선 후보를 뭐 막연한 그걸로 부르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제 어제 그 검찰에 들어갔을 때 본인은 정말 이유미 조작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올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침울한 표정으로 또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몰랐을까요? 저는 김상진 교수. 이번 사건을 좀 보면서 이유미 씨도 이제 정치 초년생이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정치 초년생인데, 이 정치 초년생들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가 공을 세워서 좀 자리를 좀 해보겠다, 뭐 큰 정치를 해보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좀 가졌던 것 같은데, 바로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것이 비롯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준서 최고위원이 이것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유미라는 사람은 저도 이제 한번 봤던 적이 있어요. 이유미 씨를 한번 봤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뭐 우매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고려대학교를 나오고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나름대로 총명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유미 씨가 누구한테도 모르게 혼자 조작을 해가지고 이것을 했을 일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 공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자기가 그런데, 공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조작해가지고 이거를 퍼뜨렸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 공모를 했다. 그렇다면은 가장 우선시되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죠. 그것을
검찰에서 주의 깊게 보고 피의자를 먼저 전화를 해서 이번에 구속을 시켰다고 봐요. 근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파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당연하죠. 이분이 지금 최경철 부장. 최고위원 정도가 지금 구속이 됐다는 것은 사실 이 당의 간판 한 분이 구속이 됐다는 것과 같고 당의 큰 간판 하나가 떨어졌다는 것과 같은데 특히 이유미를 그 민주당 쪽에서 고발한 것이 아니라 하여튼 이 사건을 갖다가 민주당에서 5월 6일인가 고발을 하죠. 그죠? 이 허위사실 유포. 네. 근데 5월 6일 날 고발 이후에 이유미가 신경의 변화가 와서 큰일 났다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 의논을 했죠. 이거 이쯤에서 그만해야 된다. 네. 근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거기에서 그만하지 않았죠. 네. 2차 발표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당 진상조사위원회는 이것을 제대로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어요. 사실 뭐 검사 출신 박주선 지금 비상대책위원장도 계시고 한데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지금 구속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의당은 너무 큰 타격을 입지 않았나. 그렇죠. 지금 뭐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과정에서 예, 허성무 이준서 씨하고 이유미 씨 사이에 주고받은 통신을 보면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고소고발 다 취하되고 그런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미 이게 고소고발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큰 탈이 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뭐 청년위원장이라든지 비례대표 같은 이런 또 미끼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걸 보면은 최소한 이준서의 뭐 좀 압박이라든지 또는 뭐 또 어떤 당근이라든지 이런 것과 더불어서 두 사람 사이에 공모가 있었던 것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지금 비춰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공모가 없었다면 뭐 이유미 한 사람이 이 모든 사건의 뭐 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론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 분이라 하더라도 이 한 젊은 여성이 그 어마어마한 공당에 이런 증거 조작 사건에 수괴가 되고 나머지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뭐 천진난만한 정치인들이 있다. 이게 말이 그런 되는 말입니다. 소리인가요?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민의당이 이유미 씨가 조작한 제보 내용을 알면서도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애초에는 뭐 이게 알았다 몰랐다를 명확하게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가능성이라든지 어느 국민의당도 알았다. 예, 일부는 그런 눈치를 채쓸 수는 있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공명선거 뭐 감시단입니까? 추진단, 네. 그 단장, 부단장 이런 분들은 다 검사 출신들이고 또 뭐 의원 출신들이고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 느낌으로 어느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맹쾌하게 다 알았다 하지 않더라도 어떤 느낌은 받았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이준수와 이유미 둘이는 공모가 상당한 수준으로 된 것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민의당 당직자들이 알았냐.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도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뭐 네, 일단- 1차 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뭐 약간 감을 잡거나 이런다 하더라도 2차 때는 알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당도 알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유미가 이준서한테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유가 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거 그럼. 네. 그러니까 다음 수사는 최경철 이거죠.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에 어떤 보고를 했는지, 그렇죠. 뭐 카톡이나 문자나 네. 통화 내용을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죠. 뭐 지금 민주당 주장으로는 그 박지원 전 대표와 56초인가 36초. 36초인가 네, 36초. 통화한 기록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검찰이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야지 이 그럼 사건이 수사가 종결되는 이렇게 겁니다. 만약에 이 지금 의심이 뭐 수사에도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수사가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김상진 교수. 저는 이 수사는 어차피 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출발은.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밝혀진 것은 이유미 씨가 조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준서 씨와 공모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여기까지 지금 밝혀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당 지도부에게 얼마만큼 보고가 됐느냐 이 문제인데 검찰은 일단은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수사를 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은 뭔가 내용을 이게 허위사실인 것인지를 알고서 했다면은 이것은 이제 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공명선거 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김성호 그리고 김인원 부단장 그리고 이용주 단장 그리고 그 윗선이었던 박지원 상임위원장이죠. 네. 상임위원장.
여기까지 이제 주 공격수가 바로 이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과연 인지를 했느냐 못 했느냐는 물론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봐야 되겠지만은요. 네.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처음에는 아닐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것을 알 수가 있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 네, 최영철 부장. 완전하게 없는 사실을 꾸며낸 사실 그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지도부는 충분한 의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 의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죄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차피 추미애 대표가 정확하게 찝었지 않습니까? 미필적 고의라는 것을 들고 그렇죠. 나오면서 이것이 이렇게 나갔을 때 만약에 허위일 경우에는 주워 담을 수 없는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인지할 수 있었던 사안인데 이것을 그냥 지나갔다는 것도 사실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추 대표 주장 그리고 허성무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민의당은 미필적 고의가 해당하죠. 그러니까 이유미가 민주당의 고발이 있고 나서 신경의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네. 그것을 인지를 했을 겁니다. 아마 이게 큰 것으로 가고 있다. 뭐 이유미가 신경의 변화를 안 일으켰다면은 그냥 속된 말로 고 할 수 있었지만 그렇죠. 그 사람이 갈팡질팡했단 말이에요. 이쯤에서 그만뒀자, 네. 그만하자. 네. 근데 이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지도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고 자기 혼자 그냥 뭐 그대로 갑시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놀랐을 거거든요. 이유미가 그렇죠. 그렇게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 때는. 그랬을 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어떻게 행동을 했겠느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검찰로서도 근데 네, 좀 김상진 교수. 한계를 좀 가질 수 있는 게요. 이게 이제 조작 사건이라는 게 두 명이 대화를 해가지고 당신이 좀 조작을 할 수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이게 뭐 증거가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밝혀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검찰로서는. 그렇죠. 그동안에 무슨 증거가 여러 사람이 공부를 했다든가 그럼 이게 쉽게 드러날 텐데 그렇지 않고 두 사람이 만약에 대화를 했다면은 이것을 밝혀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역시 지도부한테 보고한 것도 명확한 물증이 없다면은 안 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밝혀내는 방법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문자로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증거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을 비서관이 받아서 보고를 안 했다. 근데 이게 해명 자체가 너무 궁색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찰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허성무 교수께서는 그래도 선거를 많이 치러보셨죠. 그러면 지금 이 선거판에서 이런 상황이 만약에 벌어졌다. 상대방에 대한 뭐 네거티브 전략을 진행을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어떻게 행동들 합니까? 만약에 그런 사태는 바로 접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뭐 후과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이분들은 제가 볼 때 이제 이 유혹이 더 강했던 게 중간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추월하는 여론조사가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쭉 떨어질 때 이제 이런 조작이 있었고 추월하거나 거의 근접한. 네, 근접한 그런 네. 여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이 굉장히 강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그런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면 다시 뒤집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준서나 이유미 이 선에서 이런 작업이 일어났을 거고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이준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이유미에게 뭐 약간의 강압과 회유로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뭐 이준서라는 인물이 정말 어마어마한 인물이고요. 예, 제가 볼 때는 혼자 그런 걸 결정할 정도면 결정하고 뭐 그렇게 해서 조작해서 대선에 공을 세우려고 했다 하면은 이 친구는 정말 희대의 사기꾼이고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면은 누군가하고도 뭐 사후적이든 사전적이든 조금은 의논하고 상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야당이 철저한 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문준영 씨,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입사 특혜와 제보 조작을 같이 특검에 올리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될 것 같습니까?
이것 가지고 특검을 가기에는 자유한국당도 뭐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안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미 그분이 또 퇴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고용정보원에. 그다음에 이게 2006년도에도 문제가 됐고 하여튼 여러 번 검증이 된 사안이에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대선 때 문준용 씨가 나와서 선거운동도 합니다. 문재인 그 당시 후보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 번 검증이 됐는데 또 이걸 또 특검까지 가기에는 국민들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사건이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네. 특검까지 가기에는 조금 합리성이나 그다음에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게 야당의 공세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검에 대한 예, 김상진 교수. 예,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문재인 이제- 대통령이 하죠. 예, 대통령이 그렇죠. 수용을 해야지만이 그리고 특검도 사실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되는 것인데 실제 이 사건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것은 뭐 전체 무리라고 생각들고요. 저는 이제 야당의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당 이제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야당 전체가 사실 좀 공경한 좀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죠. 네. 이것을 이제 야당 전체가 왜 전체가 그렇게 그렇죠. 보시죠? 국민의당도 국민의당만이 국민의당이- 아니고 왜 자유한국당, 뭐 바른당도 다 국민의당이 최고의 이제 상처를 입은 정당이 되겠지만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정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장관 인사청문회라든지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야당이 공세적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전국이 이제 이 전국으로 가다 보니까 야당이 몰리게 되는 거죠. 야당이 몰리게 되고 입장 속에서 뭔가 정세적 공세를 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계를 가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을 주장을 해서 야 3당이 공조를 해가는 모습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물타기다. 뭐 결국 그런 전략적 예, 정책이겠지만 허성무 교수. 결국 대선 과정에서도 이제 국민의당에서 이걸 제기하니까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에서도 받아서 뭐 어마어마하게 같이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의 책임이 결국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특검하자는 이야기가 뭐 입을 맞춘 듯이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야말로 물타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사실은 홍준표 지사가 당시 상임위원장을 할 때 그 상임위에서 이것도 다루었던 거예요. 예. 다루고 홍준표 지사가 이제 그만합시다 하고 정리했던 거죠. 그때 당시.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취임 축하를 청와대 한병도 비서관이 대통령 축하난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대통령하고 뭐 정부 여당이 자유한국당하고 손을 잡고 지금 이 추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통과되지 않은 이 난맥상, 여의도 난맥상을 뚫어보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별로 없다고 그러던데. 근데 축하난을 하나 갖다 주고 나서 협치를 할 수 있다면은 나는 뭐 10개라도 갖다 주죠. 그런데 이 난 하나로 뭐 협치가 되고 뭐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들고요. 특이한 경우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비서관이 난을 들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여당의 소수당의 네. 입장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는데 청와대 이제 비서관이 사무총장한테 가서 난을 주면서 하자는 것은 우리 제발 좀 협치 좀 하자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 너무 크게 확대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야말로 좀 이번 정부에서는 좀 협치를 그나마 좀 하려고 하는 정부이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좀 하려고 하는 정부이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인 것 같아요. 정부는 그렇게 해도 민주당은 별로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거 같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뭐 높은 지지율을 달리고 있는 정당이어서 굳이 한국당에 뭐 엎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네. 지금 민주당은 별로 답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무슨 말이죠? 민주당이 답답하다면 국민들은 이렇게 답답한데 여당은 답답한 게 그러니까 없다고요? 민주당이 답답하다면 지금과 같은 스탠스는 아니죠. 빨리 추경을 통과시키고 청문회 전국을 뚫어 나가야 되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데 여당은 야당 했을 때처럼 공세적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 물밑에서 가서 좀 사무총장들끼리 좀 만나고 당 대표들끼리 좀 만나서 어떻게 물꼬를 터야 하는데 그 물꼬를 트는 것보다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공세 정치를 계속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 야당들은 꿈쩍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은 이제 야당이 아니라 수권 정당이기 때문에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을 바라보고 책임감을 갖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런 허성무 의견들에 뭐 많이 동의도 하고 뭐 이렇게 사실 추미애 대표가 하시는 말씀은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제 여당 대표로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정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냐, 오히려 다른 최고위원이나 초선들이 이런 공격을 하고 대표는 일단 돌아가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했는데, 제가 추 대표님을 유심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결국 추 대표의 생각은 이런 게 아닌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결국 뭐 협치는 협치고 정거 조작은 정거 조작이다. 이 정거 조작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뭐 어떤 뭐 협치, 국정의 뭐 진행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한번 짚고 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하지 않느냐. 우리가 뭐 이제 비판할 때는 얼마나 다른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뭐 개인적 감정이다, 또는 뭐 자기 정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뭐다, 뭐 청와대, 그렇죠.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지적들이 뭐 부분적으로는 저도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수준만은 이제는 넘어선 것 같다. 제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추 대표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느끼는 게, 역시 추 대표는 그 수준을 좀 넘어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번 뭐 청와대가 눈치를 주든 뭐 국민들이 내한테 눈총을 주든 어떻게 하든 이 부분을 명쾌하게 짚고 정리하고 가는 것이 다시는 우리 정치에 있어서 이런 정거 조작이나 흑색 선전이나 또는 허위사실 유포 이런 부분들을 한번 끊어내겠다는 그런 나름의 어떤 소신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추 대표님께서는 판사 출신이기 예, 때문에 그런 강직함이나 그다음에 법에 의한 지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뭐 상당히 조예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하지만 지금은 당 대표로서 여당이 하는 역할을 좀 더 생각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추 대표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검찰이 더 열심히 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에 관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이 수사는 아마 앞으로 4년 안에 이런 수사 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검찰로서는 아주 큰 기회를 잡은 거죠.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싶은 것이 검찰의 마음일 테고, 이 부분은 검찰에 맡기고 추 대표님께서는 이제 국회 정상을 위해서 좀 더 기술을 발휘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오늘 그 국회의장님께서도 대통령하고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국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 거 참 엄청난 책임감을 느낀다. 부끄럽다 사실.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모든 외국에 가보니까 모든 정상들이 물가,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서 신경을 쏟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정을 빨리 풀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을 모든 정상들이 공감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추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추경에 대해서 빨리 협조를 해서 국회가 풀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당은 대통령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각 사회에서 요구가 빗발치지 않습니까? 오늘은 뭐 초등학교에 뭐 스포츠 강사분들이 오늘 삭발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어달라고. 우리 언제까지 계약직만 하느냐. 계약직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사회 이해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고 국회 안에서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을 짜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전적으로 화성무효소? 동의하고요. 당연히 정부 여당은 뭐 그 역할을 중심에 서서 해야 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딴지를 걸거나 뭐 발목을 잡는 야당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 야당을 잘 달래고 설득해서 가는 것도 여당의 역할이죠. 그러니까요. 그 당대표가 해야 될 강공은 아니다. 뭐 이런 분석이잖아요. 대체로 다 그런 분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 대표를 너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추 대표가 왜 그렇게 할까? 뭐 우리가 정치 공학적으로 이런저런 분석들을 많이 하고 그런 비판을 했지만, 추 대표는 그럼 과연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하겠느냐? 또 추 대표 나름의 진정성은 없었겠느냐? 했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추 대표의 진정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한 자락을 우리가 봐주고 갈 필요가 있다. 막 그런 예, 말씀. 뭐 추미애 대표, 예, 김상진 교수. 추미애 대표께서 이제 어제 오늘은 이제 뭐 그렇게 공세적 그런 뭐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추미애 대표가 그동안에 했던 것은, 추미애 대표의 정치 스타일이 워낙 자기의 원칙과 소신을 분명히 하는 정치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여당도 그만큼 이제 협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사실 청와대 정무수석도 뭐 야당을 많이 찾아가고 있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야당을 뭐 찾아가면서 안 되니까 울기도 하고 참 뭐 여러 가지 행동을 다 하고 있는데요. 여당도 그만큼 이제 협치를 위해서 지금의 정국을 풀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야당으로서도 이제는
강한 야당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당에 대한 공세적 입장만을 취한다고 해서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협치를 통해서 야당의 정책 정당, 수권 정당으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형성했을 때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7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무 결과물도 없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또 9월부터는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아직도 장관도 임명을 못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국민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면은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상진 교수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냥 이거는 뭐 정치 분석가들한테 이제 제가 들은 얘기긴 한데 이유미 조작 사건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직접 그렇죠. 공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또 조작 사건이 조작이 됐다는 사건이 밝혀지고 나서 국내당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문재인 추종세로 문바들에게 굉장한 공격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추미애 대표가 네. 앞으로 좀 더 그 정치적 확장성이나 네. 혹은 앞으로 미래에 또 다른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문바에게 네. 문재인 추종 세력에게 네. 손짓을 하는 것이다. 이 강공은 네.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또 역시 저를 곤혹스럽게 또 만드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추미애 대표가 왜 자기 정치 욕심이 없겠습니까? 뭐 더 큰 정치를 앞으로 할 수가 있겠죠. 뭐 서울시장도 나갈 수가 있겠고, 아니면 대권 후보로도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지금 당대표를 했으니까 이후에 그런 정치적 지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겠죠. 근데 추미애 대표가 지금 어느 특정 세력의 지지를 얻고자 지금 뭐 한마디씩 던져가지고 그런 잔정치를 하는 정치인은 아니라고 봐요. 나름대로 지금까지 5선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하면서 자기의 원칙과 소신을 얘기하면서 싸우면서 커온 정치거든요. 근데 이번 과정도 처음에 이렇게까지 확대되릴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대로 가는 거죠. 가는 건데 이제 이쯤에서는 이제 뭔가 협치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가 이제 네, 화면에서 봤을 때 이제 네. 처음 공격을 하시고 그다음에 많은 역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저 충남 가서 이렇게 최고위원회 개최하실 때 마이크를 쥐고 말씀을 하시는데 손을 부르르 떨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추미애 대표의 가슴 속에 이제 이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부당함에 대한 분노 같은 게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추미애 대표가 단순히 자기 정치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결국 이 증거 조작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또 그 민주주의 꽂힌 선거,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분노나 일갈 같은 걸 분명히 하고자 했던 그런 뭐랄까요, 선한 의지, 그런 것도 분명히 한 자락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저도 싶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최영철 부장. 추미애 대표님이 그 대구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대구 분인데 그 민주당에서 계속 정당 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기교를 부리는 정치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5선인가요? 5선? 네, 우선은 그러니까 그 물론 야. 김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네. 이분이 대구에도 거의 오지도 않아.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을 바탕으로 호남 쪽의 지지세를 바탕으로 또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이분도 사실 TK에 약간의 고정표만 있다면 민주당이라면은 앞으로 더 큰 정치인으로 자라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또 고향에 와서 뭐 살갑게 군다거나 이런 기건을 별로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예. 지역구인 광진구에도 잘 안 간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얘기하시는 게 좀 약간 민망한 내용일 예. 수도 있어요. 부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분은 그런 많은 변수들을 두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자기가 전직 판사로서 생각했을 때 이 죄는 정말 엄히 물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계속 마이크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쥐고 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의 고향 TK도 잘 안 가고 지역구인 광진구에서도 잘 안 가시고 광진구에 대해서도 기여가 크게 없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뭐 제가 실제로 취재를 한 내용이니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진 교수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건 정말 자기 정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면 지역구에 가서 막 이렇게 해야지 뭐 당대표 하면서 지금 상대방 당 깨려고 그렇게 해서 강공을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고 문재인 대통령 외국 갔다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질문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추미애 대표님이 그동안에 이제 정치를 해오면서 저도 이제 한 뭐 20여 년 동안 이제 봤는데 그렇게 뭐 눈치 보고 이렇게 정치하는 정치인은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자기 이제 소신 가지고 이제 중심으로 국민의 눈치는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국민의 눈치는 좀 봐야죠. 광진 국민 눈치는 좀 봐야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건도 정치인 개인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국민의당을 공략할 수 있는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죠. 다만 이제 이 협치 전국, 이 전국을 풀어내야 될 당 대표로서의 발언이 적정하느냐 이 문제이죠.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미애 대표가 나는 당 대표보다도 내가 진짜 정치인 추미애로서 이것은 내가 참을 수 없는 얘기다라면 할 수 있는 얘기죠,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얘기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문제인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제 뭐 어제 오늘은 이제 좀 조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외국 G20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시면서 뭔가 이제 전국을 풀어낼 수 있는 이제 해법들을 서로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난국,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풀 거라고 보세요?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세요, 허성무 교수님? 지금 무슨 해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대통령이 해법도 없는 이런 꼬여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는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청와대 2층 주관에서 그 브리핑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뚫어갈 것인가. 일단 우원식 원내대표한테 많은 권한을 줘서 지금 2, 3일 정도 야당을 설득하라는 좀 임무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 대표께서 이제 야당을 설득하겠죠. 청와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말쯤에는 결과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청와대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또 그때 가서 판단이 되겠지만 하여튼 우원식 대표는 무언가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니까요. 또 추 대표님은 강공을 나가셨고 이분은 또 원내대표로서 또 야당을 또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는 결과를 아마 금요일이나 주말쯤에 청와대에 보고를 할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갖고 이제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시겠죠. 근데 뭐 지금 얘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원내 대표의 카드를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을 거다. 그냥 바로 두 분, 문제가 된 장관 두 분을 바로 네. 임명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 그 관계자가 동시에 말을 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원칙에 어긋나는 타협이면은 카드면은 안 받겠다. 그럼 그 원칙이란 무슨 원칙? 인사 원칙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명을 내주고 한 명을 이런 식의 타협은 별로 원치 않는다는 걸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우원식 원내대표도 그렇게 뭐 큰 자율성을 갖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청와대가 결국 갖고 있던 것은 뭐 인사 그냥 강행하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청와대가 이 두 분을 다 철회한다 했을 때 그러면 야당은 뭐 흔쾌히 모든 게 협조가 할 것이냐 제가 볼 때 그래 한데도 별로 뭐 협조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 뭐 자유한국당이 협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총리 그 청문회에서부터 어떤 것도 하나 협조해 준 적이 없죠. 어쩌다가 국민의당이 한두 개 협조해 줬는데 그것도 보면 결국 호남 인사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하는 것만 협조해 줬지 나머지는 또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그럼 국민의당이 왜 그러면 그건 협조를 해줬느냐? 결국 호남 민심이 두려워서 그것만 협조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 본다면 야당이 지금까지 2달 넘게 동안 사실상 협조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청와대를 보고 협치 안 한다고 욕을 하지만 사실은 협치를 안 한 건 야당인 거죠. 국민의당은 좀 도와줬잖아요. 그 도와준 게 도와준 게 그 호남 출신의 인사들의 인사청문회 하고 난 다음에 청문 보고서 채택하는 것만 도와준 거죠. 그거 말고는 도와준 게 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뭐 최경철 부장께서는 알겠지만 뒷단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병헌 전 의원 지금 정무수석인가요? 정무수석. 네, 전병헌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당을 찾아가서 장관 2개 카드 중에 어떤 거를 낙마시키면 되냐, 뭘 원하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국민당은 쏙 빼고 안 가서 또 국민의당이 반발을 강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이건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정치가
정치는 이제 예, 김상진 교수. 정치는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대화와 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타협의 예술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는 줘야 되겠죠, 상대한테. 예? 전체를 다 뺏고는 타협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한테 3을 주고 뭐 7을 갖더라도 이런 뭔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국 해법의 가장 큰 문제는 야당한테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고리가 없다는 것인데 이제 지금 뭐 아이디어로 나오는 것들이 뭐 장관 2명 중에 뭐 1명을 낙마시키고 뭐 누굴 이렇게 원해? 하자. 거래잖아요. 거래. 그냥.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무슨 가지고 원칙이 아니고 그냥 거래잖아요. 제가 볼 때도 이것은 무슨 장관 사람을 가지고 네. 거래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장관에 대한 네. 이 사람이 진짜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이것을 가려 가지고 임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제 지금의 전국을 과연 푸는데 이 장관 인사청문회가 과연 고리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야 간에 분명히 물밑에서 그런 얘기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 있었습니까? 네. 그래요. 예. 근데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이거 가지고 거래를 해가지고 전국을 푼다는 것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병도 비서관이 한종원 행정관이랑 SBS 기자 출신 한종원 행정관이랑 둘이 이렇게 난을 들고 가서 네. 축하를 해주는 그 행위 자체도 네. 굉장히 의심스러웠다는 거죠. 이게 원칙과 뭐 그런 정도를 가는 게 아니고 야합과 거래를 하려고 지금 뭔가 물밑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래와 난과의 관계에는 뭐 그렇게 없는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병훈 수석이 그런 식의 행위를 분명히 했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전병헌 수석이 무슨 얘기를 한지는 모르겠는데 전병헌 수석이 야당을 찾아가고 한병도 비서관이 야당의 사무총장에 난을 갖다 주고 이건 잘한 것이죠, 사실. 그렇게 뭔가 대화를 하려고 협치를 하려고 하는 자세는 우리가 높게 봐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한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한지는.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건 뭐 저기 앵커께서 보지 네, 않았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빡빡한 상황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방금 전에 그 사건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대화할 생각조차 없는 거죠. 실제로 청와대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당 저쪽 가 있어. 당신들하고는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시그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점점 더 어려운 길로 가는 거고 또 한 가지 의심할 수 있는 건 추미애 대표의 강공이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닌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 업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 그거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청와대가 뭐 그런 지금 업무를 꾸밀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허성무 교수. 당장 추경해야 되고 정부조직부 개편돼야 나머지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국 추경이라는 게 뭐 그냥 추경입니까? 공공기관 일자리 추경 아닙니까? 네. 이것은 대통령의 1호 공약입니다. 이 공약을 실천해서 효과를 하반기에 내지 못하면은 어쨌든 저쨌든 무한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지는 건데 지금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어쨌든 가을에 시험 봐서 연말이나 연초에는 이렇게 취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늦어지면은 뭐 지금은 야당을 욕하겠지만 결국 마지막은 정부 여당을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그렇죠. 결국 이런 뭐 업무를 청와대가 꾸밀 이유도 없고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청와대는 집권을 하게 되고 이렇게 행정을 책임지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성과를 내고 조금이라도 성장률을 올리고 한 명이라도 더 억울한 사람 없고 편하게 가게 하는 걸로 정책의 목표나 정치의 목표가 바뀌어요. 정치를 하고 국회에 있을 때는 어쨌든 싸워서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정권을 잡고 나면은 어쨌든 역사에 남아야 되고 잘한 정책 정치로 기록에 남아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좀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뭐 여의도하고 거리가 생겨갖고 소통이 안 된다는 말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청와대를 의심하는 건 제가 볼 때 지나친 거다 이렇게 보고 뭐 아까 최 부장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지만 추 대표님의 독특한 어떤 정치 철학이 좀 반영된 거고 또 뭐 그의 여러 평론가들이 그러면 단독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뭐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그 플러스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것들이 막 조금씩은 섞였을 거라 봅니다. 이분도 뭐 완벽하게 순수 그 자체의 정치인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 정치부 기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일은 뭐 당연한 예측에 딱 들어맞는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죠. 뭐 아, 그래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야권은 결사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발목을 잡고. 발목을 잡을 것이다.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스탠스죠. 네. 뭐 야권이 내세울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시간이 없죠. 김영삼 정부하고 비교를 하면요. 네. 김영삼 정부도 취임 집권 초기에 아주 지금처럼 아주 인기가 좋았죠. 아마 한 90% 정도까지 지지율이 나왔을 겁니다. 그 근데 정도였어요? 그렇죠. 그 아주 높은 고공행진의 지지율로 가다가 연말로 가면서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 독재가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상황하고 또 다른 점은요. 당시에는 3당 통합을 해서 여당이 압도적인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계속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여당은 120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절대 불리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인기가 있을 때 빨리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해야지 시간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빨리 여당 대표를 만나서 지금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국회를 이번 달 내에는 정상화시켜서 조속하게 개혁 작업을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침을 주는 것이 이 난국을 푸는 거지. 그냥 시간만 이렇게 끌어버리면 문재인 정부도 결국에는 모든 정부가 걸어왔던 것처럼 집권 1, 2년 차가 지나면서 급격하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렇죠. 되는 것이 없는 예. 결국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그 비판에 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피해는 국민들만 보고요. 근데 이해운 이렇게- 바른당 대표는 지지율 떨어지라고 고사 지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치 국면이 네. 장기화되면은 야당도 뭐 그렇게 좋을 건 없다고 봐요. 기존의 그 야당들도 근데 야당은 책임질 게 없잖아요. 아니요, 야당들도 기존에 이제 그 야당들이 뻑하면은 이제 투쟁을 하다가 장외로 나가고 막 이게 장기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간 적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야당은 장외로는 안 나갈 겁니다. 부잣집 사람들이라. 네, 나가고 뭐 끝까지 투쟁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야당 지지율이 올라갈 일은 없어요. 야당도 뭔가 이 전국에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정책정당,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올리면서 세금이 막 올라가니까 야당에서 공격을 세금 폭탄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프레임을 그렇게 짰습니까? 그렇죠. 이런 민생의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프레임을 짜려고 해야죠. 이런 정치적 공세만을 가지고 야당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그러면요, 그건 한계가 가져와요. 국민들도 알고 국민들이 결코 야당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국을 장기적으로 대치 국면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이 결코 야당한테도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정치는 타협해야 됩니다. 타협하고 협치를 해야지만이 국민이 인정해 주는 것이죠. 국민이 인정해준다. 그렇지만 지금 해법은 사실 뭐 안개 속이고 잘 보이지 않는다. 뭐 시계 제로 상황이죠, 뭐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더 아니면 뭡니다. 뭐 청와대가 뭐 철회 두 사람을 하든지 아니면 밀어붙이든지. 강행을 하든지 예. 뭐 결론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을 만약에 둘 다 철회를 한다. 이렇게 되면 또 야당이 수세에 몰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야당은 이제 그걸 정과로 성과로 이렇게 쓸 거고 또 인선이 잘못됐다. 예, 뭐 그리고 이제 동시에 또 이제 강공을 하면은 또 불통이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청와대 입장에서도 또 궁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 뭐라 그러죠, 우리가 뭐에 주거나 뭐 마찬가지다 하면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저는 뭐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강공으로 가면은 또 거기에 맞는 야당의 공격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느 정부에서나 보던 늘 똑같은 프로세스가 반복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그렇게 강공으로 만약에 갔을 때 그 다음 대안을 정부가 뭘 내놓을 건가 하는 것만 있으면 저는 뭐 강공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다음 대안이 없이 그냥 강공으로만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두 장관을 철회를 해버리면은 그럼 철회를 하고 나면은 야당이 모든 것을 협조를 해줄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죠. 전혀 그래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고, 아까 사무총장들한테 뭐 난들고 가고 이런 거는 그런 뭐 어마어마한 무슨 배경을 가지고 간 건 아니고 이제 당장 야당 대표들 모셔서 G20 성과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라도 오시게 해야 되니까
그런 제스처를 보낸 정도가 아닌가 저는 그리 봅니다. 그러면 허성무 교수께서 보시는 관전 포인트 딱 하나만 짚어주시면 뭘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 다 드렸는데 또 포인트를 말씀. 딱 하나. 뭘 보면 되겠습니다. 뭐- 장관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로키로 가려면은 역시 뭐 철회를 해줘야 되는데 로키로 가봐야 대안이 없다. 예를 들면 이제 강공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50분 금방 지나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이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